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임상미생물학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얼굴도 못 보고 또 이렇게 일방적인 수업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벌써 8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자, 이런 악조건에 비해 교과서 진도는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자, 교과서 앞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설명을 듣지 않고 PPT와 교과서만으로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미생물은 절대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제가 교과서 내용에 충실하다 보니까 설명하는 내용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국가고시를 겨냥해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꼭 기억하신다면 무리 없이 국가고시에 필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람 양성 알균과 그람 음성 알균을 오늘 복습하고 또 국가고시 예상 문제도 풀어볼 테니까 수업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고시 예상 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요, 배운 내용을 정리할 때 문제풀이만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를 파악하는 데도 예상 문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출제도 그 범위 안에서 출제될 예정입니다. 그럼 양성 알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외우질만도 한데요. 그럼 양성 알균의 4가지 속은 외우셔야 한다고 했죠? 나중에 끝까지 진도가 나가다 보면 이 세균이 그람 양성세균인지 음성세균인지 헷갈릴 때가 와요. 그래서 임상미생물학의 가장 기본은 바로 그람 음성세균과 그람 양성세균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알균인지 막대균인지도 알고 있으면 더욱 좋겠죠? 따로 시간을 내서 외우실 게 아니라 이렇게 수업 시간을 통해 몇 번 읽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아마 어차피 정리를 한번 하셔야 할 거예요. 자, 그람 양성알균을 분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가 카탈라제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카탈라제가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검사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순서는 카탈라제가 우선입니다. 자, 카탈라제 테스트하는 방법은요, 제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으로 직접 찍어서 제가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이라고 결과가 나오면 스타필로코코스 아니면 마이크로코코스일 텐데요. 그럼 두 세균은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 바로 OF 테스트를 통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OF 테스트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OF 배지는 OF 베이셜 메디움에 1%의 포도당을 넣고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아가 농도가 되겠는데요. 여기 아가 농도가 0.2%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미솔리드 상태를 말합니다. 세미솔리드 상태 아시죠, 여러분? 보통 페트리디시에 만드는 평판 배지에는요, 아가 농도가 1.5%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비하면 0.2%면 얼마나 말랑말랑한 상태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낮은 농도의 한천이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이유가 다 있겠죠. 조금 넣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글루코스를 발효하는지 산화하는지 보는 검사인데요. 산화는요, 산소를 필요로 하는 분해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아가 농도를 높여버리면 산소가 침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세미솔리드 상태로 배지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OF 테스트 할 때 주의할 점은요, 반드시 2개가 한 세트 검사라는 것이죠. 이렇게 2개씩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접종 후에 이렇게 미네랄 오일을 떨어뜨리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냥 세균만 접종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접종을 한 후에 오일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에 배양을 하게 되는데요. 거의 모든 검사는요, 이렇게 접종 후에 인큐베이터에 배양한 후에 다음날 결과를 판독하게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컨트롤은 아무것도 접종하지 않았겠지요. 만약에 컨트롤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면 이 실험은 잘못된 것입니다. 배지가 오염됐다고 봐야겠죠? 자, 가운데는
두 군데 다 분해해서 산을 생성해가지고요. 지시약인 BTB가 노란색으로 변했기 때문에 발효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오른쪽은 미네랄 오일을 떨어뜨리지 않은 쪽 비지 윗부분에 산소가 침투한 부분까지만 노란색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것은 산화하였다, 옥시데이션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효와 산화의 차이를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학습하시는 것이 여러분 기억에 가장 오래 남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마이크로코코스를 찾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몇 번째를 고르시겠습니까? 자, 사실 마이크로코코스는 병원성이 없는 아주 흔한 피부에 상주하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검사실에서 이 균을 분리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지는 않습니다. 그람 염색이나 혹은 BFP상에서의 콜로니 특징만 봐도 사실 쉽게 구별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 마이크로코코스와 스타필로코코스의 생화학적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OF 테스트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마이크로코코스보다는요, 스타필로코코스가 미생물 검사실에서 날마다 분리되는 아주 중요한 생명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스타필로코코스 오리우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스타필로코코스 오리우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람 염색을 했을 때요, 모양이 이렇게 포도송이 같이 생겼다고 해서 포도알균이라고 합니다. 스타필로코코스 오리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아귤라제 양성입니다. 코아귤라제는요, 스타필로코코스 오리우스와 다른 비병원성 코아귤라제가 네거티브인 포도알균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카탈라제 통해서 카탈라제 검사를 해가지고 스타필로코코스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다음은 코아귤라제 검사를 해가지고 병원성이 강한 스타필로코코스 오리우스냐 아니면 코아귤라제가 음성인 나머지 다른 스타필로코코스냐를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자, 순서상 카탈라제 테스트가 먼저이고요. 그 다음이 코아귤라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코아귤라제는 스타필로코코스 오리우스의 세포 표면의 응계인자이면서 균체의 결합 혈장 응고인자로서 독성인자입니다. 그리고 스타필로코코스 오리우스 동종의 1차적인 검사법입니다. 병원성 포도알균을 분리해내는 검사이겠죠. 코아귤라제 자체가 독성이 있는 인자거든요. 그래서 코아귤라제가 양성이라고 하면 독성이 있는 병원성 포도알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검사를 위해서는요, 토끼 혈장이 필요한데요. 그게 참 실험실에 잘 없거든요. 그래서 코아귤라제 검사 대신 다른 검사들을 대신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코아귤라제 검사는 토끼 혈장하고 스타필로코코스가 의심되는 균을 섞기만 하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는데, 또 뒤에 나오는 대신하는 검사들은 또 접종 후에 하루 종일 배양해야만 결과를 알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자, 마니토일 솔트아가에는 솔트가 들어있는데요. 솔트가 소금이잖아요. 자, 무려 7.5%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3.5%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5%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아시겠죠? 자, 소금을 넣는 이유가 뭘까요? 포도알균이 7.5% 식염 내성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다른 세균들은 아예 못 자라게 하고 포도알균만 자라게 하겠다는 것이죠. 다른 세균들이 또 자라면서 또 마니토를 분해하는 그런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이 포도알균을 식염 내성의 성질을 이용해서 아예 만들 때보다 7.5%의 소금을 넣어가지고 포도알균이 아닌 다른 세균들은 잘 자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 황색 포도알균. 예전에는 황색 포도알균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 부르지 않더라고요. 스타필로코코스 오리우스는요, 자, 우리 비강의 콧속이죠. 상주균으로 존재하기도 하는 세균이기 때문에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있는 세균입니다. 상처가 난 피부에 감염이 되면요, 고름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균열증에 걸리게 되면 이거는 만약에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세균입니다.
자, 이제는 카탈라제가 음성인 그람 양성알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트랩토코커스와 엔테로코커스, 그러니까 사슬알균과 장알균이 되겠습니다. 자, 사슬알균은 용혈성에 의한 분류를 할 때 알파 용혈 사슬알균, 베타 용혈 사슬알균, 감마 용혈 사슬알균 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세포벽의 시다 단계를 기초로 하는 혈청형에 의해 반응하는 그룹별 분류, 그러니까 란스필드라는 분이 발견한 분류법이 되겠죠. A그룹, B그룹, C그룹 하는 것은 바로 란스필드군 항원성에 의한 분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스트랩토코커스 그룹 A 파이오제네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룹 B는 스트랩토코커스 그룹 B 아갈락티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두 가지가 또 가장 중요한 사슬알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테로코커스는요, 란스필드 항원형은 D그룹이 되는데, 란스필드 그룹 D에는요, 엔테로코커스만 있는 게 아니고, 스트랩토코커스 보비스 같은, 그런 균도 바로 그룹 D에 속합니다. 자, 하지만 같은 그룹이라 할지라도요, 스트랩토코커스하고 엔테로코커스는, 네, 너무나 다른 성상을 가지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장알균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장 속에 상주균으로 서식하고 있으면서 비뇨기 계통의 감염을 잘 일으키는 세균입니다. 또 장알균의 중요한 특성은요, 바로 항균제에 대한 내성이 강해서 페니실린에 모두 저항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에 반해서 스트랩토코커스는요, 항균제 내성이 좀 약한 편이고요. 또 앞으로 사람들이 또 항균제를 남용하게 되면 또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죠. 그람 염색은 다 이렇게 비슷하게 보여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색이 모두 여러 가지 형태의 또 용혈성을 가지고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이 세 가지 모두 또 골고루 용혈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사슬알균은 베타 용혈을 일으키는 그룹 A하고 그룹 B가 중요하므로 두 가지 위주로 이 세 개의 용혈성의 차이 그리고 간별점 위주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란스필드 그룹은 나눌 수 없었던 사슬알균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페리엄 사슬알균입니다. 네,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 네, 페리엄 사슬알균이죠. 이 페리엄 사슬알균은요, 다른 사슬알균과는 다르게 형태가 그람 염색을 해보면 쌍알균의 형태이고요. 폐렴하고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세균입니다. 특히 알파 용혈을 일으키기 때문에요. 불완전 용혈이죠. 녹색으로 용혈을 일으키거든요. 이렇게 알파 용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른 사슬알균 중에서 알파 용혈을 일으키는 그 녹색 사슬알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비리던스 스트랩토코커스라고 배우셨죠? 자, 그럼 비리던스 스트랩토코커스와 구별하는 검사법이 있었어요. 또 그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번에 퀴즈로도 풀어보셨던 문제인 것 같은데 바로 담즙 용해 시험, 옵토친 감수성 시험, 그리고 폐렴 사슬알균이 또 현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막을 폐화시켜 가지고 하는 현막 항원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검사 있죠. 현막 항원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검사법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장알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요, 같은 D그룹인 스트랩토코커스와 간별점으로 6.5% 식염내성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알균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요, 바일 에스큘린 양성은요, 스트랩토코커스 그룹 T, 그러니까 보비스 같은 스트랩토코커스 보비스와 같은 스트랩토코커스 그룹 D도 바일 에스큘린이 양성이에요. 그래서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룹 D 중에서 그룹 D 엔테로코커스를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6.5% 식염내성입니다. 6.5%가 들어있는 액체 배지에, 그러니까 영양분도 들어있죠. 보통 트리티케스 소이 브로스에다가 6.5% 식염을 첨가해서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장알균을 풀어가지고 배양을 시키면 6.5% 식염이면 그 염분 농도가 보통 바닷물의 2배 이상이잖아요. 2배 정도 되죠. 그래서 얼마나 짠지 아시겠죠. 보통은 세균들이 못 자라죠. 그런데 7.5%에 자란 세균도 있었죠. 스타피로코커스요. 그리고 엔테로코커스 또한 6.5%에서 식염 내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D 중에서 스트랩토코커스 그룹 D와 엔테로코커스 그룹 D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6.5% 식염 내성을 고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페니실린의 내성인 장알균이
그럼 양성알균의 가장 마지막 항균제가 방코마이신인데요. 이 방코마이신조차도 내성을 갖고 있는 VR리, 방코마이신 레시스턴스한 엔테로코커스를 갖고 있는 환자들이 현재 많이 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상에서 이런 환자가 나타나면 또 다른 환자한테 감염시키면은 안 되니까 현재 1인실에서 격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은 병실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대개는 항균제를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온 환자들이나 또 말기암 환자들, 그리고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아주 이렇게 입원해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요. 이 세균의 내성이 유전자에 의한 것이고 또 그 유전자가 플라스미드에 존재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이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1인 격리를 하면서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세균입니다. 주로 이 세균은 요로 감염을 일으키면서 소변에서 분리되고 있고요. 감시 배양을 할 때는 주로 서식하는 곳이 장이라고 했으니까 렉탈 수업이나 대변 배양을 통해서 감시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양성알균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습하셨던 이전 PPT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죠? 다시 보시면서 복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그람 음성알균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세균들은 모두 옥시다제 양성입니다. 주로 탄수화물을 산화의 형태로 분해하면서 배양 시 산소가 필요로 하고 또한 5% 이상의 탄소를 필요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두 가지 종류, 그러니까 네이제리아와 모락셀라는요, 이 또한 디플로콕사이여 가지고요, 세균의 형태로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이제리아 고노리아는 성병의 원인균이기 때문에 검체가 생식기 분비물이나 소변이 될 것이고요. 뇌수막염의 원인균인 네이제리아 메닌자이티디스는요, 뇌촉수액이 되겠죠. 그래서 뇌촉수액으로 배양을 하기 때문에 모락셀라와 네이제리아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은 이렇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모락셀라가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이다 보니까요, 객담에서 분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객담에 아주 여러 가지 종류의 네이제리아의 어떤 상주균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네이제리아 속과 모락셀라 속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검사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법이 바로 디나제 검사입니다. 여러분, 디나제 검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양성알균에서 스타필로코커스 오리우스 검사법 중에 그 중에 하나로 설명드렸던 것이 바로 디나제 검사입니다. 그 디나제 검사가 바로 네이제리아와 모락셀라를 구별하는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네이제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선택 배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택 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네이제리아 고노리아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MTM이라는 선택 배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테이어마틴 배지를 사용하다가 트리메스 프라임이라는 항균제를 하나 더 첨가를 해가지고 변형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모디파이드 테이어마틴이라는 배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가 현재 부르고 있는 MTM 배지라는 것입니다. MTM 배지는요, 기본적으로 초콜릿 아가였어요. 이 초콜릿 아가에 다른 세균들이 자랄 수 없는 항균제들을 섞어가지고 만든 거죠. 항균제를 섞어서 만든 거죠. 그 항균제 종류 중에서 콜리스틴은 그람 음성세균을 저해하죠. 그런데 네이제리아 고노리아하고 메닌자이티디스가 그람 음성세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세균이요, 콜리스틴의 내성이라는 점을 착안해서 넣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세균은 억제되지 않고 자란다는 거죠. 다른 그람 음성세균은 안 자라고요. 또 방코마이신 여러분 잘 아시죠? 아까 VR에서 나왔잖아요. 그람 양성세균의 최후의 보루. 예, 그람 양성세균을 저해하는 항균제가 바로 방코마이신이죠. 그래서 방코마이신을 넣게 되면 그람 양성세균이 안 자라겠죠. 그리고 니스타틴은 캔디다 같은 진균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첨가된 트리메스 프라임은요, 프로테우스의 수호밍을 억제합니다. 프로테우스가 뭐냐면 장내세균의 일종인데요. 이 세균은 굉장히 그 운동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그 헤엄을 치면서 자란다고 그래서 스워밍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 트리메스 프라임이 이러한 프로테우스균의 스워밍 현상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디파이드 테이어마틴 배지에는요, 이렇게 4가지 종류의 항균제가 들어 있습니다. 자, 검체가 비뇨기 검체일 때 혹은 또 객담일 때는 여러 가지 상지균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 배지가 필요하지만요,
만약에 뇌수막염 의심 샘플이 왔다. 뇌수막염을 내가 검출하고자 한다 하면 특별히 이런 항균제가 많이 들어있는 선택배지가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뇌촉수액은요 무균 검체이기 때문에 다른 세균들이 오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적어 보이죠. 그러면 이럴 땐 어떤 배지를 사용해야 할까요? 이 문제가 국가고시 예상 문제 나왔더라고요. 자, 바로 테이마틴 배지의 그 항균제를 첨가하기 전 상태가 초콜릿 아가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초콜릿 아가에 배양을 하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네이제리아와 모락셀라 그람음성 쌍알균은 형태적으로 구분이 안 되지만 디나제 검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했고요. 자, 이제 네이제리아 고노레아와 메닌자이티스는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배지가 바로 CTA 당분해능 배지입니다. 자, 이 배지는 빨간색이죠. 자, CTA 배지 역시 세미솔리드 아가로 만들어집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OF 배지도 세미솔리드로 만들었죠. 자, 그래서 CTA 배지도 아가가 0.25%가 들었어요. 그래서 세미솔리드 아가입니다. 말랑말랑하다는 뜻이죠. 자, 기본적으로 옥시데이션 하는 세균들의 당분해능을 보기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요. 테스트할 때 여기에는 미네랄 오일을 치지 않습니다. 뭐 유동 파라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산소에 노출이 된 상태로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여기에 천자를 해서 니들 루프로 천자를 해서 균을 접종한 다음에 CO2가 들어있는 CO2를 공급하는 CO2 인큐베이터에 인큐베이션을 해서 그 다음날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자, 이 배지에는요 지시약이 페놀레드가 들어있어요. 이 페놀레드는요 당을 분해해가지고 만약에 산을 생성해가지고 이 배지의 pH가 산으로 변하면 노란색으로 바뀌는 성질이 있어요. 페놀레드는요. 알칼리 상태일 때는 빨간색으로 있다가 산을 생성하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또 다행히 고노레아의 앞글자 G를 따서 고노레아는 글루코스만 분해를 하고요. 메닌자이티디스는 앞글자가 M이잖아요. 또 말토스를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글루코스도 분해하고 말토스를 분해하는 것이 바로 메닌자이티디스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 나온 결과로 보면 네이제리아를 접종을 했다 하면 이 그림에 나온 결과를 보면 뭘까요? 네이제리아 메닌자이티디스겠죠. 자, 그리고 모락셀라는요 아무것도 분해하지 않습니다. 당을 분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의 이름도 한글을 함께 아셔야 되겠더라고요. 문제를 보니까 뭐 글루코스, 말토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포도당, 메가당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 글루코스는 포도당이고요. 말토스는 메가당, 락토스는 잣당, 슈크로스는 설탕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종합하자면은요. 그람음상 쌍알균은 모두 옥시다제 양성이고 호이산화탄소성이라서 CO2가 있는 환경에서 잘 자라고요. 그람 염색성으로 볼 때 형태적으로 구분할 수 없지만 네이제리아와 모락셀라는 디나제 테스트를 통해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가지 종류의 네이제리아는 CTA 당분해능을 통해 구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병원성으로는요. 고노레아는 성병, 임질의 원인균이고 네이제리아 메닌자이티디스는요. 뇌수막염을 일으키며 모락셀라는요. 상기도의 상재균으로 있다가 우리가 면역이 떨어졌을 때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감염균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감염이 된다 그래서 기회감염입니다. 자, 여기서 자, 수막염을 일으키는 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수막염을 일으키는 균은요. 스트레토코커스 뮤모니아, 네이제리아 메닌자이티디스, 수막알균이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에서 다 배운 겁니다. 그리고 크립토코커스 네오포먼스. 자, 이렇게 네 가지 균이 세균성 수막염의 원인균입니다. 네, 말이 좀 빨랐죠. 자, 여기까지 그람 양성알균과 그람 음성 쌍알균을 복습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 하지만 이미 여러분께서 학습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전 PPT 자료도 보시고 하면서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영상은 문제풀이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번호가 여러분께 수고했다고 인사를 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